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인 여자입니다. 올해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화려한 돌싱이 되었어요. 4년간의 처절한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어쩌면 비참하게 끝났을 수도 있을 제 결혼 생활이 제게 주어진 단 한 번의 큰 행운으로 인해 대역전을 해서 제 승리로 끝날 수 있었네요. 제 친구들은 그 일을 두고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늘이 도와준 거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서울의 유명 대학 의상 디자인 학과를 나와서 의상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크지 않은 중견기업이었지만 디자이너들에게 높은 연봉을 주기로 유명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운 좋게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남편을 30살에 만났으니 6년이 넘도록 회사 생활을 했죠.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월급은 정말 고스란히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 특성상 야근도 무척 많았는데 수당 나오는 건 다 참여를 했죠. 그래서 30쯤에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도 동창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해서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시누이가 될 친구 지희를 만났어요. 저희와는 고1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다지 친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같은 반인 친구였을 뿐 함께 어울리진 않았죠. 그런데 동창회가 그렇잖아요. 그 시절 친하진 않았어도 동창회 자리에서 만나면 다들 친한 척 어울리며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곤 하잖아요. 지희와 저도 그랬습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옛날 선생님들 이야기, 다른 친구들 흑역사들을 이야기하며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았죠. 동창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갑자기 지희가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들었어요. 청첩장이었습니다. 딱 알겠더라고요. 자기 결혼한다고 친구들한테 청첩장 돌리려고 동창회에 나왔다는 것을요. 사실 지희가 고1 때 반에서 크게 친했던 친구는 없었거든요.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고 나서도 지희와 연락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동창회를 알고 온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동창회에 왔기에 같이 어울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희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죠. 어쨌거나 옥장판을 사라든지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이 아닌 나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기에 저는 그 청첩장을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지희의 청첩장을 받긴 했지만 표정이 그다지 좋진 않았죠. 나중에 지희가 화장실을 가자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생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냐? 뻔하지. 축의금 장사하러 오신 거지 뭐. 난 쟤가 우리 반이었던 것도 기억 안 나. 쟤 우리 동창 맞아? 맞아. 근데 쟤 좀 이상한 애 아니었냐? 맞아.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잘 안 나네. 에휴, 너희들 사람 없을 때 뒷말하지 마. 그래도 13년 전에 친구였잖아. 나쁜 일도 아니고 결혼이라는데 우리 좋게 좋게 축하해 주러 가자. 정 싫으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지. 우리 흉은 보지 말자. 지희가 우리 동창이 맞냐고 되묻는 친구도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만큼 지희가 학창시절 때 조용한 아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지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1 때 전학을 갔었는데 제 첫 짝꿍이 지희였거든요. 제 기억 속 지희는 조용하긴 했지만 은근 재미있던 친구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희 집에도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고요.
아무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결혼하는 친구 축하는 해주자는 마음에 지희 결혼식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결혼 생활 4년간 제 에너지 모두를 쏟아부어 싸울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은 바로 지희의 오빠였어요. 지희 결혼식장에 가자마자 지희 오빠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 당시 지희 오빠는 여드름 투성이에 돋보기 안경을 쓴 뚱보였거든요. 그런데 13년 만에 만난 오빠는 운동을 했는지 살도 빼고 몸도 좋았어요. 렌즈를 꼈는지 돋보기 안경도 안 쓰고 있더군요. 그땐 몰랐는데 얼굴도 꽤나 훈남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10년도 더 지났는데 저를 기억하냐고 묻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 고등학교 생활하는 내내 집에 놀러온 친구가 너 하나였거든. 지희는 친구 관계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동창회까지 와서는 청첩장을 나눠주고 갔지만 지희 결혼식에 온 친구는 저 하나였어요. 꽤나 놀라웠죠. 물론 저도 동창회에서 지희를 만나 청첩장을 받은 게 아니라면 13년간 연락도 안 하고 지냈을 테지만 저 말고 다른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게 신기했죠. 대학교 동창이라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지희 친구라고 결혼식장에 온 친구가 3명이 더 있긴 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아니었고요. 저분들 진짜 지희 친구 아니야. 결혼식장에 온다는 친구들이 없어서 급하게 역할 대행 연기자 쓴 거야. 친구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저 말고 한 명도 없어요, 지인이. 나도 모르지. 성격에 문제가 있나? 지희 오빠와 대충 인사를 하고 저는 곧장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본 지희는 절 보더니 벌떡 일어날 정도로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새 신부가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뿌렸지만 친구들이 아무도 안 오고 저만 왔다면서요. 너무 고마워하더니 제게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내 부케 받기로 한 친구도 연기자야. 돈 받고 역할 대행 해주시는 분. 와줄 친구가 없어서 그분한테 부케 받아달라고 했지만 할인이 네가 왔으니까 내 부케 좀 받아줄래? 부케 받는 그런 의미 있는 걸 연기자한테 시키는 게 좀 그렇네. 결혼 사진에도 평생 남을 텐데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내가? 나 남자친구도 없는데. 부탁해 할인아, 어? 결혼식에 부케를 받아줄 친구가 한 명 없다니 지희가 안쓰러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 나쁜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그 부케 제가 받아준다고 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딴 부케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괜히 지희 부케를 받아 지희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까지 했죠. 그 정도로 제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제 시누이가 될 동창 지희가 친구가 하나도 없는 이유를요. 엄청난 미친년이어서 친구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그날 지희의 결혼식에 안 갔더라면 제 인생이 좀 더 밝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 아무튼 지희 결혼식을 다녀온 이후 일주일 있다가 지희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에 와주어서 너무 고마웠다며 순서가 바뀌었지만 근사한 저녁을 제게 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시 회사가 너무 바쁘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았기에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지희가 적극적이었어요. 이대로 밥 한 끼 안 사주면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요. 사실 다른 뜻이 있었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지희의 거듭된 부탁에 결국 주말에 약속을 잡아 지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지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안녕? 할인아. 아이 내가 갑자기 이 자리에 나와서 놀랐지?
지희가 자기 친오빠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불편하기도 했고요. 미안해, 하리나. 오빠가 하도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알고 보니 남편이 지희 결혼식 이후 저를 소개해달라고 엄청나게 지희를 졸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1 때 지희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저를 짝사랑했었다고 하면서요. 이해가 안 갔죠. 당시 저는 고1이었고 남편은 20살 재수생이었어요. 학창시절 때도 저는 지희의 오빠인 남편을 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쨌거나 13년이 지나 자신이 그렇다고 말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이혼 남편이 지희에게 제 연락처를 물었는지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사람이 매너 있게 저를 챙겨주며 연락을 하니 은근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끈질긴 구애 끝에 남편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과 2년의 연애를 했습니다. 2년간 남편이 제게 보인 행동은 순애보 그 자체였어요. 저를 거의 떠받들듯 대해주었죠. 연애하면서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무척이나 잘했어요. 생신은 당연히 챙겨드렸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선물에 영양제 선물까지 지극정성이었죠. 그래서 친정엄마도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렇게 정 많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좋다면서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2살이니 이제 결혼을 하긴 했어야 할 나이였죠. 그 생각을 할 즈음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 지옥의 시작이었죠. 남편과 결혼하고 첫 1년은 좋았어요. 작은 다툼도 있긴 했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끼리 생기는 단순한 불협화음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은 동네에서 피자집을 했습니다. 피자는 원 없이 먹겠다며 제가 결혼할 때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피자를 좋아했기에 남편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감염병 사태가 터지고 만 것이었죠. 처음에는 남편 가게 매출이 반토막이 나더니 나중에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가게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감염병 사태 당시 남들은 배달 장사로 이전보다 더 수익을 내는 가게도 있다고 했지만 남편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배달 어플에 등록을 해서 배달 주문을 받았지만 피자를 먹어본 손님들의 악평으로 인해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죠. 결국 생활비는 제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감염병 사태가 제 일에는 큰 영향을 안 주었다는 것이었죠.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회사 대표님께서 디자인을 하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켰으니까요. 매일 출근을 안 해도 되기에 집에서 제가 원할 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시간이 생기니 남편 피자 가게에 신경을 써보았어요. 대체 뭐가 문제길래 배달 손님들의 악평이 이어지나 궁금했죠. 대략적으로 리뷰를 보면 피자 맛이 별로고 재료가 너무 적게 들어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아 남편 가게에서 죽치고 앉아 남편이 일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 만에 남편 피자 가게에 문제점을 발견했죠. 남편이 장사가 안 되니 피자에 올라갈 재료들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재료비를 아끼겠다면서요. 예를 들면 햄이 20개 올라가야 한다면 남편은 10개만 올렸고 피자 치즈 또한 기존에 뿌리던 것의 절반만 뿌렸죠. 그러니 완성된 피자가 냉동 피자만 못해 보였습니다. 배달 주문을 했던 사람들이 왜 악평을 남기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가끔 남편에게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제게 줄 피자에는 재료를 엄청 많이 넣어서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남편 피자 가게에 문제점을 몰랐던 거였어요.
그 점에 대해 남편에게 고칠 것을 요구하니 남편은 제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지금 가게 새도 못 벌고 있는데 재료를 아낌없이 넣으라고? 그러다가 가게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이럴 때일수록 재료비라도 아껴야지. 난 공짜로 넣어주는 피클도 아까워서 지금 뺄까 말까 고민인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남편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일로 계속 싸움이 발생하자 제가 손발을 들었습니다. 내 가게도 아니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는 심정으로 놔두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 혹시 가진 돈 좀 있을까? 돈? 돈은 갑자기 왜? 가게 월세가 너무 많이 밀렸고 지금 피자 재료 살 돈도 없어서 가게 문 닫을 판이어서. 그리고 사실 피자집 차리면서 대출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게 이자도 밀리고 있으니 독촉이 들어와서 정말 미안해. 남편 피자 가게가 많이 어려워 보였어요. 생활을 제 월급으로 하기에 남편이 돈을 벌어 생활비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게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 보였죠. 남편 가게를 우선 살리고 보자는 생각에 남편에게 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송금해 주었죠. 그리고 조건을 걸었어요. 피자 가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요. 남편은 제게 고맙다며 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가게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죠. 저는 남편에게 장사가 안 되어도 재료를 언제나 신선하게 유지하고 풍족하게 넣어서 피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투덜거리면서도 제 말을 들었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5천만 원을 남편 가게에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니 말이죠. 그런데 변화는 금방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배달 장사에만 기대야 했는데 그동안 쌓인 리뷰들이 워낙 악평이 많으니 주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물며 배달 어플 가입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들여 재가입을 했죠. 그리고 피자 가게도 제대로 손을 보았어요. 배달에 특화할 수 있도록 주방을 손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돈이 또 5천만 원이 들어갔죠. 저로서도 남편 가게를 살려보기 위해 큰 모험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픈한 피자 가게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재료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양도 넉넉하게 많이 넣기 시작하자 어플로 배달 주문한 손님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죠. 배달 어플 리뷰에 맛있다는 리뷰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다른 가게처럼 배달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자의 수렁에 빠져있던 남편 가게도 돈을 벌기 시작했죠. 남편은 제게 은인이라며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남편 가게 장사가 잘 되니 좋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감염병 사태를 넘기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쯤 제 몸에 이상한 증상을 감지했습니다. 가슴에 이상한 멍울이 잡히기 시작했죠.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요. 여성 청취자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는 말을 안 하고요. 병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누가 와 있었습니다. 제 친구이자 시누이가 된 지희였죠. 어디가? 나 오늘 한가해서 같이 점심 먹자고 온 건데. 전화를 주지.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병원을 가봐야 해서. 어디 아파? 감기? 같이 가줄게. 가자. 병원 들렸다가 같이 점심 먹자. 그건 힘들 것 같아. 사실 나 말이야. 검사 받으러 가. 무슨 검사? 유방암.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신우에게 제가 병원 가는 이유를 말했어요. 솔직히 혼자 가는 게 무섭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 남편이 걱정할까 봐 남편에게는 말을 안 했거든요.
신우이는 제 말에 엄청 놀라하더니 저와 병원을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서도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노력했죠. 단순히 무록 같은 것일 거라고요. 저도 내심 그럴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조직 검사를 했어요. 대기 시간과 검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신우이는 점심도 못 먹고 저를 기다려 주었죠. 그러면서 연신 제 옆에서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신우 덕분에 잠깐이나마 안심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저는 절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34살이었는데 유방암에 걸리고 만 것이었어요. 아직 아이도 못 가졌는데 말이에요. 유방암 이기세요.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양 크기가 수술을 하기에는 커서 일단 약물로 크기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항암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수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신우가 택시를 잡아주어 타고 들어왔죠.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며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신우이가 자기 오빠에게 말을 했는지 가게 문을 닫고 늦게 퇴근한 남편이 제 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첫 한마디에 경악을 했습니다. 지희한테 이야기 들었어. 유방암이라고? 어떻게 된 거야?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었어? 그런 건 결혼 전에 미리 고지를 했었어야지. 남편의 첫마디였어요. 저는 제 암 소식에 오열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할 남편을 상상하며 그런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반응이 나올 줄 정말 상상도 못했죠. 미리 고지를 했어야 했다고? 지금 그게 네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할 말이야? 왜 승질이야? 나 때문에 암 걸렸어? 당신이 암 걸린 거 그래 충분히 유감이야. 그런데 화가 난다고 그걸 나한테 풀면 안 되지. 어서 사과해.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승질이야 승질은. 제가 암에 걸려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환청을 듣나 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남편이었어요.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나 싶었죠.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사과는 당신이 해야지. 내 입장도 있잖아. 결혼한 지 3년뿐이 안 되었는데 아내가 암이라면 누가 좋아해? 내 애도 못 가졌는데. 그래, 미안하게 됐어. 암 걸려서 미안하다. 됐냐? 걱정 마. 나 죽게 되면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해 줄 테니까. 너무나 서운해서 그날 남편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날 남편과 대판 부부싸움을 했죠. 이후로 남편은 제 항암 치료에 단 한 번도 동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누이인 지희가 언제나 함께 해주었죠. 그러면서 변해버린 남편 욕도 함께 해주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신우조차 남편을 두둔해주거나 편을 들어주었다면 다신 안 볼 생각이었는데 신우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암에 걸린 이후 매일을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6일은 외박을 했고 일요일이나 되어야 집에 기어들어와서는 하루 종일 잠만 잤죠. 남편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밖에서 무엇 하고 다니는지 의문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다른 건 크게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을 치료하는 게 최우선이었기에 남편의 저런 행동에도 별말 안 하고 냅두었어요. 어차피 말을 섞어보았자 싸움만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나 받고 그러면 암 환자인 저만 손해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 힘이 원동력이 되어 지독한 항암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제 암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줄었고 여전히 림프절 전이는 없다고 했어요. 바로 수술 일정을 잡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도 제 옆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신우이가 함께 해주었죠. 수술은 무사히 마쳤어요. 의사는 수술이 잘 되었다며 이제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했죠. 대신 제 오른쪽 가슴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유방암 수술에도 가슴 절제는 잘 안 한다고 했지만 저는 운이 없었는지 그렇게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쪽 가슴을 드러내는 유방 전 절제술을 했죠. 그렇게 힘겹게 암을 이겨냈지만 남편의 냉대는 여전했어요. 암이 완치된 저를 보고도 남편은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하게 날카로운 말들로 제 가슴을 후벼 팠죠. 가슴이 없는 게 여자냐? 남자지? 나 사실 네 가슴에 반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건데 그렇게 흉물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역하다. 웬만하면 샤워하더라도 화장실에서 옷까지 다 입고 나와라. 뭐? 역해? 지금 그런 말 하는 네 입이 더 역겨워. 왜? 다른 가슴 큰 여자 만나고 다녀서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니? 나도 너라는 인간 이제 사람처럼 안 보여. 그러지 말고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면 뭐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냐? 그래 이혼하자. 나도 남자랑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남은 애정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애 때문에 참고 산다는데 저희 부부 사이에는 다행히도 아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혼에 앞서 제 앞가림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항암치료와 암수술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어요. 감염병 사태로 재택근무를 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모임 제한이 완화되자 회사에서 다시 출근을 명령했죠. 하지만 암치료 때문에 저는 출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백수 상태로 이혼을 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일로 바로 창업을 준비했죠. 대학도 의상 디자인학과를 나왔고 무려 10년 가까이 회사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을 했기에 의류 쇼핑몰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던 레깅스와 속옷 위주의 쇼핑몰이었죠.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중국 공장에 오더를 넣어 저렴하게 제작을 하고는 한국 시장에 판매를 했습니다.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어 재벌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 다닐 때 월급의 2배는 벌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니 신경 쓸 것도 없었죠. 그 과정에서 신우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었죠. 무엇보다 신우이가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홍보를 해주고 그곳 강사가 직접 제 옷을 입고 모델도 해주어서 따로 레깅스 모델을 쓰지 않아도 되었죠. 그러면서 신우이는 저와 남편의 사이를 풀어주기 위해 묻어내를 썼습니다. 중민이 오빠도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야. 할인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가 암이라니 놀라서 그러는 걸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 부부가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거다 너. 그러면서 더 돈독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하기에 중민 오빠는 선을 한참 넘었어.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대하는지 네가 못 봐서 그래. 그리고 제 결혼 생활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신우이 가게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운영하는 필라테스에 등록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우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암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무리한 운동은 안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게 어때?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졌어. 무리하게 안 할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어차피 의상 촬영 때문에 여기 자주 들리니까 그때 운동도 같이 하면 좋지.
하지만 신우이는 이상한 변명까지 하며 제가 신우이 필라테스에 등록하는 걸 반대를 했어요. 그 점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꼭 운동을 하겠다고 하자 신우이도 더는 말리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신우이 가게에 매일 가서 운동을 하던 어느 날이었죠. 신우이가 운영하는 필라테스는 손님이 있을 때만 문을 여는 방식이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곳이 아니었죠. 저는 그날따라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신우이 가게로 일찍 갔습니다. 2시간 정도 일찍 갔어요. 미리 가서 가게 청소도 좀 해둘 생각이었죠. 그만큼 신우이가 저를 많이 챙겨줬기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필라테스 가게에 일찍 간 저는 그곳 강사 홍민주 씨와 신우이가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약속한 돈 왜 안 주는 건데요? 네? 저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미안해 민주 씨. 내가 그 돈 꼭 마련해 볼 테니까 제발 비밀만 지켜줘. 응? 처음에는 월급을 못 주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필라테스 강사 홍민주 씨에게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신우이가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비밀로 해달라고 신우이가 비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죠. 신우이와 강사가 저런 대화를 하고 있으니 가게로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신우가 제가 가게 문 앞에 있는 걸 보고 급히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요. 그리고 강사 홍민주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해하며 급히 신우 가게를 나갔죠. 저분은 왜 저렇게 화가 나셨어? 혹시 월급이라도 밀렸어? 맞아. 이번 달 월급을 아직 지금 못해서. 혹시 가게가 어렵니? 내가 도와줄 거라도 있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돈 없는 거 아니야. 일찍 왔네. 오늘은 운동 일찍 시작할까? 너무 심하게 당황해하는 신우이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평소처럼 개인 레슨실에 들어가 운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 위에 핸드폰이 하나 올려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강사 홍민주 씨 핸드폰이었어요. 홍민주 씨가 평소 핸드폰 뒤에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많이 붙여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이 홍민주 씨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깜빡하고 폰을 두고 나간 거였어요. 저는 급히 필라테스 가게를 나간 홍민주 씨에게 핸드폰을 주기 위해 폰을 들고 가게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폰에서 연신 카톡 알림음이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순간 폰을 보았죠. 핸드폰 잠금이 되어 있어도 미리 보기로 카톡 내용의 앞부분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속으로 오는 그 카톡의 내용을 미리 보기로 보고 머리가 쭈뼛 서고야 말았죠.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 얘기 오늘은 언제 끝나? 오늘은 우리 사랑 나누는 날인 거. 오늘은 좀 변태적으로 해줄 수. 박중민은 제 남편 이름이었죠. 이것들이 내연 관계였나 싶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홍민주 씨는 당시 26살 뿐이 안 된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제 남편은 38살이었고요. 그리고 홍민주 씨는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예쁜 사람이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제 남편을 만나나 싶었죠. 그때 신우 필라테스 가게로 홍민주 씨가 급하게 돌아왔어요. 가다가 자기 핸드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제가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자 급하게 다가와서는 제 손에서 자신의 폰을 낚아챘죠. 그리고는 다시 급하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홍민주 씨를 따라 나갔어요. 저 선생님, 홍민주 씨,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네? 무슨 이야기요? 저 지금 바쁜데. 중요한 이야기니까 따라와요. 저는 바빠서 안 된다는 홍민주 씨 손을 잡고 억지로 상가 1층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까 폰을 두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다 드리려고 하다가 우연히 민주 씨 카톡 문자 봤어요. 네? 어떤 거요? 민주 씨, 혹시 내 남편 만나고 있어요?
제 말에 홍민주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대답을 안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대체 내 남편 같은 인간 어디가 좋아서 만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불쾌하네요. 제가 왜 사모님 남편을 만나요? 그래요? 그럼 카톡 보여주세요. 지금 핸드폰 잠금 풀고 카톡 보여주세요. 제가 오해한 거라면 사과할게요. 제가 왜 제 사생활을 사모님한테 공개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란 법도 없어요? 못 열겠죠? 그래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소송은 안 걸게요. 그런데 끝까지 발뺌하면 당장 집으로 소장 날아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직 부모님하고 함께 살죠? 부모님이 자기 딸이 상간녀가 돼서 소송 걸린 거 아시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저 협박하세요? 아까부터 협박하고 있잖아. 너 멍청이야, 바보니?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상황인 거 판단 안 돼? 제 말에 홍민주 씨는 고개를 숙이더니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그러더니 마침내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소송 안 거실 거죠? 말해봐. 민주 씨 어려워. 민주 씨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왜 내 남편 같은 쓰레기를 만나? 사실은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난 거라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당시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치더니요. 그래서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이길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민주 씨가 남편의 내연녀라면 그녀와의 위자료 소송을 포기하고 대신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 증거가 될 그녀의 증언을 얻어낼 목적이었죠. 하지만 홍민주 씨 입에서 나온 사건의 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단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홍민주 씨에게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죠. 시간은 이미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집에서 남편을 마주하는 게 불편해서 그냥 나갈까 하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집에서 제가 나갈 이유가 없었죠. 나가야 할 인간은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로 파스타를 만들어두곤 와인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부 사이는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어요. 이혼 법원에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지랄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왜 저런 쇼를 하는지는 홍민주 씨에게 들어서 짐작을 할 수 있었죠. 늦었네. 일하는 게 힘들지? 그동안 우리 사이가 많이 안 좋았잖아. 그래서 우리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자리 마련했어. 미쳤니? 사이가 안 좋아? 우린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원수된 지 오래됐어. 몰라? 당신 나 암 걸리고 수술 마치고 왔을 때 뭐라 그랬어? 내 입으로 말하기도 끔찍하다. 아니, 그때는 나도 속이 상해서 그런 거였지. 당신이 암에 걸려서. 진심은 아니었어. 너무 속상해서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헛나왔지. 아니, 그게 당신 진짜 얼굴이었던 거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와인 한잔 한다고 그 일이 없어질 것 같아? 내 가슴에 생긴 흉터 마냥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게 상처로 남았다고. 저는 그대로 남편이 준비한 와인을 남편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 파스타도 머리에 쏟아부어 버렸죠.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서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죠. 밖에서 남편은 자기 좀 용서해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이 갑자기 저렇게 변한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뻔했죠.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변호사를 고용했죠.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순순하게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화를 풀라며 앞으로 제게 정말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정말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러더니 어느 날 낯선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아린 씨 맞나요? 네, 전데요. 누구시죠? 당신 남편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남편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2억을 준비하세요. 네? 뭐라고요? 2번 말 안 합니다. 당신 남편 우리가 잡아두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2억 준비하세요. 정말 기가 차고 웃음만 나오더군요. 가지가지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어요. 제 남편 혈액형 RH 플러스 AB형이고요. 저 2억 없으니까 남편을 지금 죽이던 아니면 분해해서 팔던 알아서 하세요. 전화 끊습니다. 남편이 2억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죠. 제게 용서를 구하며 접근한 이유도 그 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용서해줄 기미가 없자 저렇게 납치 자작극 쇼를 벌리는 남편이었네요. 정말 요즘 초딩들도 생각 못할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에 하나, 정말 100만 분의 하나라도 저 납치가 진짜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팔려가던 험한 꼴을 당하던 저랑 아무 상관없는 남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2일 후 남편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납치범한테 간신히 도망쳤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그래? 그럼 신고는 했어? 신고 아직 안 했지. 해서 뭐해. 어차피 도망갔을 텐데.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을 바라보며 실실 웃었죠. 당신 너무하네. 이게 웃겨? 나 정말 죽을 뻔했어. 그런데 간신히 도망친 거야. 그나저나 당신은 어떻게 납치범들 전화를 그렇게 무시하고 끊을 수 있어? 나 정말 서운한데? 저렇게 말하는 남편 뺨을 후려쳤어요. 남편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았죠. 서운해? 난 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그게 다 서운하다. 너 바람 피운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아니, 바람이 아니라 여자를 산 건가? 무슨 소리야? 여자를 사다니. 내 입 더러워져서 말하기도 싫어. 홍민주 씨가 다 말했어. 그러니까 그 더러운 연기 좀 그만해. 보는 것도 역겨우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할 테니까 그리 알아. 남편은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물론 남편 말이 반은 맞을 거예요. 남편도 이 사태를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었죠. 정확하게는 딱 반만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홍민주 씨가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멍청하게도 말이죠. 저는 또다시 제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을 뒤로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와 계속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닥치고 시댁으로 가자고 했어요. 아버지네? 갑자기 왜?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꼭 오라고 아가씨가 신신당부했는데 모르니? 넌 어떻게 네 엄마 생일도 모르냐? 아는 게 뭐야? 하긴 그러니 그런 등신짓을 하고 살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입 다물고 따라와. 그렇게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누이가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니 다들 모이자고 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제가 남편과 화해하고 지내길 원하는 시누이였어요. 언제나 이혼까지는 절대 안 된다며 제게 강조를 했었죠. 단순히 남편이 자기 오빠고 제가 친구이기 때문에 시누이 지희가 저렇게 행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니었어요. 다 지 목적을 위해 이혼을 말린 거였죠. 시누이가 왜 친구가 하나도 없는지 알겠더군요. 세상 저런 못된 년은 둘도 없을 겁니다.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제 뒤를 따랐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부부가 모두 있었죠. 하리나, 아니지. 새언니 왔어요? 오빠도 같이 왔네. 화해한 거 맞지? 제가 남편과 같이 시댁에 나타나자 시누이가 반색을 하며 좋아하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누이를 보자마자 바로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제 행동에 시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뭐 하는 짓거리야? 저남댁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다들 경악하며 제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전 그 말들 신경도 안 쓰고 얼이 빠져있는 시누이 뺨을 연달아 올려쳤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급히 달려와 저를 막으셨어요. 새아가 왜 이러니? 그만 못해? 네가 날 가지고 놀아? 너 제정신이야? 그날 홍민주 씨가 제게 말한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행동이었죠. 사장님이 시킨 일이었어요. 사장님이라면 제 시누이 지희요? 네, 사장님이 사모님 남편 꼬셔주면 6천만 원 주겠다고 딱 6개월만 꼬셔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홍민주 씨가 내 남편과의 불륜을 제게 들키자 아무 말이나 내뱉는 줄 알았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요. 거짓말 할래요? 정말 상간녀 꼬리표 달고 싶어요? 지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걔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얻는 거 많아요. 홍민주 씨의 말은 이랬어요. 제 시누이 지희에게 빚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몰랐다고 했어요. 시누이에게 돈은 없고 빚만 많다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누이가 시키는 일을 안 했을 거라 했죠. 제가 암 선고를 받은 직후 시누이는 홍민주 씨에게 제 남편을 유혹하라고 시켰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바로 홍민주 씨에게 넘어올 거라고요. 시누이는 그러면 그걸 빌미로 제 남편을 협박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바람을 새언니인 제게 말을 안 하고 비밀로 할 테니 자신에게 2억을 달라고 협박할 셈이었죠. 그리고 홍민주 씨에게는 그 대가로 6천만 원을 주기로 한 거였고요. 그런데 시누이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협박이 안 통한 거였어요. 그 당시 남편은 홍민주 씨에게 푹 빠져버려서 저와의 이혼을 불사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리자 남편이 그렇게나 제게 막대했던 것이었어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남편 가게가 장사가 다시 안 되기 시작한 거였죠. 무엇보다 제가 암을 완치하고 나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너무나 잘 되니 이 쓰레기 같은 남편 놈이 홍민주 씨를 버리고 다시 저와 잘해보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도 빚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기에 자신의 오빠인 제 남편을 끝까지 협박한 거였죠. 시누이도 2억을 제 남편에게 못 받으면 빚 때문에 필라테스 가게도 날아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민주 씨에게 줄 6천만 원도 시누이 수중에 없었고요. 자기 오빠를 협박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뜯어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돈을 안 내놓으면 바람핀 사실을 제게 말하겠다면서요. 이 과정에서 정말 웃긴 건
남편도 그 돈 2억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남편은 납치 자작극까지 벌여 제게 돈을 타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쓰레기 남매였어요. 사람을 써서 자신의 유부남 오빠를 꼬셔달라고 시킨 것도 모자라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시누이의 비밀을 그날 그 자리에서 폭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시매부는 장인 장모님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인 시누이 뺨을 때렸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야? 그런 거야? 어쩐지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2억 거리더니 그 돈이 그거였냐? 야, 이혼해! 시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담배를 입에 무셨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맞아. 홍민주 씨가 당신 진짜 사랑해서 만나준 게 아니라 당신 동생이 돈 준다고 해서 만나준 거야. 당신이 당한 협박, 처음부터 당신 동생이 조작해서 만든 거였다고. 멍청한 놈. 그리고 저는 그 뒤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이후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남편은 울며 불며 자신의 동생에게 당한 거라고 제게 빌고 또 빌며 사정을 했지만 그게 통할 리가 있나요? 그리고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왜 남편입니까? 제가 당한 거죠. 제가 억울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며 결혼하면서 빌려준 1억도 받아내려고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1년 만에 이혼 소송에도 승소했고 1억 반환 소송에도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가게를 가압류 걸고 통장도 모두 가압류 걸었죠. 결국 가게와 가게 집기들은 모두 경매에 넘어가 버렸고 가게 보증금도 뺏어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금까지 모두 뺏어오니 딱 500만 원 정도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가압류도 안 풀어주고 계속 버텼습니다. 남편은 울며 불며 제게 연락을 했어요. 통장 가압류를 당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은 돈 5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가압류 안 풀겠다고 했죠. 시누이는 그날 이후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가게도 망해버렸죠. 사실 시누이가 빚에 허덕이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필라테스를 배우러 시누이 가게에 갔을 때 관리비가 많이 밀려있다는 것을 우연하게 보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시누이를 고발했습니다. 협박죄로요. 더 웃긴 건 홍민주 씨가 시누이를 사기로 고소한 거였죠. 자기들끼리 고소에 고발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약속대로 홍민주 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진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소송 걸고 소문도 내고 싶었지만 어쨌거나 제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소송을 안 걸어도 이미 자기 인생 지가 꾸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개차반 싸움에서 가장 불쌍한 건 시부모님들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원래 고혈압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 난리를 피우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올해 초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식들 보기 싫다고 아무도 모르게 집도 정리하고 떠나셨고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유산 싸움까지 시작하는 모양이었거든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혼 후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갑자기 기억이 났다면서요. 아, 그 고2 때였나? 지 걔가 왕따를 당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뒤에서 친구들 소문을 막 내고 다녔었나 봐. 그런데 그게 안 좋은 소문인 거야. 그것도 가짜 헛소문들. 그거 걸려서 왕따 당한 거잖아. 처음부터 저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희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희가 왜 자기 오빠를 제게 소개해 주었는지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을까요? 전 남편은 왜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을까요? 정말 저를 좋아하긴 했을까요? 이혼 후 저는 혼자 나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정집에서 제 짐들도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죠. 그때 옛날 사진들과 짐들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고1 때 지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놀랍게도 전 남편도 그 사진에 있었죠. 지희와 저는 사진기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전 남편은 그 뒤에서 지희를 째려보며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기억을 곰곰이 되짚어보니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닌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제가 진실을 알아내고 탈출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